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안개가 그냥 짙게 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빈지 안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날씨였어요. 요즘에 마치 이 글로벌 경제나 우리 정치판을 보는 것처럼 한 sap을 내다보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아, 시사야에 가까워졌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 어두운 밤바다에 한 줄기 빛을 보듯 네. 시사야가 나에겐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이 청취자 조사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굳이 말 안 붙이고 김민아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보다 더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제가 자중해야죠. 네.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의 최근의 이 정치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좀 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근데 나는 그냥 안개인 줄만 알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몸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새에 이렇게 젖어버립니다, 몸이. 그래서 이게 참 정신 차려보면 다 젖어 있을 것이다. 정치권 반성하기 바라고 우리는 시사야에 젖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성환의 시사야에 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네, 한쪽에서는 해가 뜨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젖어버리면 이거 김민아 어떡합니까? 평론가는 젖어들었고 저는 젖네요. 네. 토론 시간 반이 지나갔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네. 이태원 참사 수사한 경찰청 특수본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출범 74일 만에 이제 사실상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그동안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표한 내용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7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적용된 법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다. 네. 그러니까 잘못이 있었고 그것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공동으로 잘못을 저지른 주체가 누구냐. 용산경찰서, 구청, 용산소방서. 이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테두리를 못 벗어났습니다. 네. 참 그런데 용산이라는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수사를 하려고 74일이 걸리고 네. 전대미문에 참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국민이 애도하고 아직도 국회 국정조사는 끝나지 않았고 과연 이 수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들으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수사를 요약을 해보면 진상규명, 책임 처리, 그다음에 시스템 회복이고 복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안전이라는 걸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네. 근데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꼭 찾아야 했던 것을 반의 반도 못 찾은 것 같은 여전히 안개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용산에 머물렀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용산에만 있는가 이런 반문이 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또 빠르게 이제 뒤이어 보안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정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또 봐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정말 이걸 다 거치고서도 정말 법적 책임은 용산에 있는 사람들만 지우는 것이다. 일부 서울청장도 아마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네. 어쨌든 주되게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법이 잘못된 거죠. 법과 제도가 잘못된 거죠.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스템 바꿔야죠. 이태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 대한민국에 그 한 군데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이런 대형 참사가 이렇게 군중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참사의 경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냥 그 도시에서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대비해가지고 해결합시다라고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더욱 그러면 이 수사 결과 때문에라도 명확하게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뭘 해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더 그럼 진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제 그 유족들이 잠깐 아마 공청회 장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생각이 아마 많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민주당은 정무적 책임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민 장관한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죠. 예. 하지만 그 여론대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윗선인 이상민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수사를 하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자꾸만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라도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워낙 지금 저도 이태원을 못 가고 있어요. 저도 이태원을 가끔씩은 갔거든요. 약속도 있고 또 뭐 이태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도 못 잡겠고 굉장히 마음 자체가 저는 뭐 이태원 이 12구 참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간접적인 영향도 저에게는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면 네. 팩트를 밝히고 도덕적이든 정무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저는 책임이 됐든 아니면은 책임을 지는 발언이 됐든 책임을 못 지면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발언이 됐든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치 벽창호를 붙들고 두드리는 심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제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가로서 봤을 때도 그렇다면 법률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평가를 누군가나 내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거. 그냥 저는 그 뒷부분 빼고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건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뭐 긍정할 사람은 긍정하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면 되거든요. 저는 도무지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 전제를 달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상민 장관을 그러면은 저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태든 경질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앞으로 나올지만 그러면은 안 하면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계속 가야만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저는 국민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바람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 그렇게 제가 같다는 말씀드린 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예. 지금 이제 탄핵 소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 뭐 사실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지만 네. 대통령실 반응은 뭐 사실 무반응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예. 사실 해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탄핵 소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김민하 평론가께는 뭐 사실 중첩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야3당이 진상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윗선 수사 지금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특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논리적으로는 일단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미진하다 그러면은 특검을 향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상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이 있어야 물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네. 검찰이 뭐 윗선을 수사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검찰에서 그렇죠. 사건을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성과가 거기서 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정말 검찰이 이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부터 들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검찰 수사마저도 미진하다고 하고 특히 유가족들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야3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한 그런 관계성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특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특검 주장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충분하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또 정치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어떤 압력, 정치적 압력을 좀 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실이 또 나서서 이 압력을 빼기 위한 뭔가의 조치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든지 아니면 어떤 언급이든지 뭔가 정치적인 행위든지 이 유가족들을 만나든지 설득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 계속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숱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측근이라고 불리는 2명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대에 숨어서 대리청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영수회담 제안 받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 전쟁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전쟁이 전면전이 뭔가 생산성이 있는 국민들에게 영향가가 있는 전면전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뭐 양쪽을 다 비판하는 양비론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것이 결백하다면.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소환해서 출두했고 수사를 받았죠. 뭐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건도 있고 계속해서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걸 정치적으로 정쟁화해서는 안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영영 안 만날 겁니까?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여하튼 현재의 위치는 대표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또 기준인 것이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자 경제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대표 간에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개혁의 노동, 연금, 교육 관련된 우리 법안 처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거든요. 아니 협의 안 하고 중대선거구제든 선거개혁이든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그냥 아니 각각의 진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왜 만나냐.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 또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일방 독주하는데 왜 만나냐. 김건희 특검법 주장해라. 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만나서 민생협의는 하십시오. 그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영수회담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반응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좀 태도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지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뭔가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와 함께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주제까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뭐 언론에서도 사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측근들이 뭐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또 비례해서 검찰 수사나 이런 데도 이제 충실히 응하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뭐 이렇게 숨기거나 뭔가 이렇게 뭐 돌려서 뭐 이렇게 뭐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 좋은데 다만 얘기를 가볍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뒤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완전히 이제 일본 입장에 기울어진 그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이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병전적 채무인수 방안이라고 하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제3자 뇌물 아니냐 이렇게 반박해버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게 마치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또 가볍게 보고 있구나. 왜 이렇게 또 비꼴까 이런 느낌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주장과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제안은 그 제안 자체대로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나 또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해야 저는 이제 좀 신뢰도가
필요가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저는 좋은 제안들이 많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개헌 논의하자. 네. 뭐 전 좋은 제안이라고 네. 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두 개가 엮이면 둘 다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분리해가지고 추진하는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 영수회담 당연히 이제 저는 만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정당 대표하고 같이 만나세요 그러면. 그런 자리도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뭐 마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면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적절치 않죠.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 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좀 바랍니다. 저도 김민하 평론가의 네. 말에 짧게 한마디만 보태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무겁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왜냐하면 가볍게 대하는 순간 그 가치가 또 도외시 돼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이 가벼움에 의한 다른 의도로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굳이 번데기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번데기. 그건 이제 다른 민주당의 정치인이나 의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심각한 국면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번데기가 아니라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팩트를 어떤 부분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더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더 구체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걸 그냥 이렇게 번데기라고 해버리면 글쎄 저는 번데기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럴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였었잖아요. 민주당 대표를 만들고 사실은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까지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만들었을 때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에 젖지 않은 것 같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었고 정치개혁이나 이런 걸 좀 기존 정치 업법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까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실천력 있게 뭐 개헌 문제나 아니면 선거구제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특히 이제 민생 문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추진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아베이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5%,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57%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 전주 대비 이 계산을 해보면 긍정평가는 이 조사에서 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고요. 네.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일단 긍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 응답, 거절 이게 이제 17% 정도였고 공정, 정의, 원칙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대응은 상당히 이제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부정평가를 한 이유로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12%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모름, 응답 거절 이런 건 11%,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소통 미흡 이런 것들이 10%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볼 만한 게 정당 지지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34%, 국민의힘 지지한다 응답 33%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의 경우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무당층은 28%, 정의당 지지율 4%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배정찬 수장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윤심파장이죠. 저는 네. 나변수,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당권 도전 파장, 예. 해임이냐 사의 수용이냐 저는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비교할 수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거의 방식도 비슷하고 네. 질문도 거의 유사한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었는데 이 조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단 하루 차이인 12일이 포함된 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도 내려왔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내려왔고 심지어는
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분석을 해드린 이 조사에서는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전됐습니다.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그게 앞서서 조사 마무리가 됐던 M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단 말이거든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하루 동안에 12일간에 집중됐던 이슈가 뭘까? 나경원 변수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바로 이건데 지금 빅데이터상으로 봐도 나경원의 이름에 대한 검색이 집중이 됐던 날이고 네. 그다음에 중도나 MZ세대나 화이트 컬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빠지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갤럽이 실시했던 조사에서도 그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충돌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꼬꾸라졌거든요. 결국 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당내 문제입니다.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방금 배동찬 소장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던 여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네. 이럴 때 MB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네네. 숫자 얘기하실 거면 그냥 확 얘기하시고 예. 언급 안 하실 거면 언급 안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시사야의 김성환 앵커로부터 또 하나를 배우네요. 네. 네, 뭘 배웁니까? 아니, 이 방송의 태도. 저도 두 분에게 많은 배움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그만해요. 있습니다. 네. 자, 김일하 평론가 얘기하실 차례예요. 예. 네, 그러니까 황당하죠. 저는 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논란을 보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광경은 진짜 처음 봅니다. 저는 네. 제가 여기 계신 두 분보다 결코 정치 뉴스를 오래 보지 않아서 제가 처음 본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이런 한심한 이 여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당내 주류하고 막 싸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우고 이런 것들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맥락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집권 세력들끼리 한번 집거나 싸우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으니까 네. 그런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 지지층이 요거를 이제 보아 넘겼을 겁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정책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치 리더십이라든지 한 번도 반기를 들은 적이 있는 이력도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세력 입장에서도 나갔다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 국면에서도 당적을 바꾼 적도 없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당세가 이제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어쨌든 주요한 책임을 맡았던 당내 중진급 의원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유승민 전 의원처럼 저 사람은 뭔가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중도적인 색채가 있어서 보수 세력이랑은 좀 안 맞아. 이런 평가를 받는 인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본색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면으로 봐도 지금의 당권 경쟁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로 그렇게 대립하거나 또 당내 주류하고 척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맥락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어떤 국민이 이 정권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보통 다른 국민들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황당하다. 어떻게 나경원 전 의원도 포용이 안 되는가. 이 생각을 다양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예. 언론 보도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 이거 나오지 말란 뜻인가 나오란 뜻인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사의 표명했다 그러니까 우린 사의 표명 들은 바 없다고요. 얘기하다가 네네. 사의를 표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나중에 가서 사직서 받았다고 또 얘기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예. 사의 표명 받아주는 것처럼 수용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갑자기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해임했다. 그리고 기후특사도 해임시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통령실 의중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나경원 전 의원은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걸 3차원 분석을 해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7차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차원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어지니까 우리 김 앵커님 긴 거 싫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민하 평론가 이해가 안 된다.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부분이 없는데 왜 그럴까? 예. 하나가 없죠. 윤심이 없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윤심이 안 실려 있는 거죠. 네. 다 갖춰도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이 실리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럼 윤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다 하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니 하세요. 그것까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나서는 걸 보면 윤심은 김기현 아니. 의원한테 있나 봐요 이제.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윤심의 기준은 뭔지도 궁금하고 배 소장님 그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그래서 너무 많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게 거의 전부 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매직, 마법에 기초로 한다면 1등 하는 사람이 안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1등인데 왜 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도 이미 나간 바가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예.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도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저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받아 안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불리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윤 우두머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반윤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해가 안 되고 나경원 전 의원이랑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여당 지지층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윤심이 실려 있는 김기현 의원이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상황에서는 결선 투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고 3파전이 되니까. 네. 그러면 결선 투표에 갔을 때 예를 들면 김기현 나경원 조합으로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을 어떻게든 대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를 안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출마할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인증이 안 붙어 있다. 이 사람은 네네. 뭐 이 당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반윤이나 비윤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네. 우리 KS 마크 안 붙여놓은 거다. 이거 불량품이다. 그리고 불량품이란 증거도 있다. 포퓰리스트다. 예. 저출산 대책을 막 돈 준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 그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딱지를 보고 당원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찍지 마시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을 하고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비판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을 굳이 자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아마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어렵다.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럼 출마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에 달린 건데 그 속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아 네네.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면 출마 그냥 합니다. 네. 아 김민하 평론가는 출마한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더 네. 드리기 위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실은 왜 이토록 이른바 윤심을 아는 후보를 선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나경원 의원은 뭐 윤심이 안 실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대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와 또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당대표가 공천권과 관련해서 뭔가 내부적 갈등 또는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경우에 그 파장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향후 최소한 총선을 포함한 이 국정 운영에서 더군다나 이제 당 내의 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총선을 대비한 이건 철저하게 대통령의 이 주도대로 전개가 돼야 된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공천권이죠 결국 이게 총선 공천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 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심 전심인 당대표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이전부터 나오던 여러 분석 중에 안철수 의원은 왜 윤심에 실리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 오리지널 국민의힘 뭐 출신이 아니어서냐.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대권주자여서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권주자는 차기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공천 과정에서 많이 배려할 수밖에 없고 자기 밑으로 줄 세우지 과연 윤심으로 줄 세우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꼽아보면 대권주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고 김기현 의원은 대선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라는 보증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안 나올 장제원 의원이 네. 사무총장 해가지고 공천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해석밖에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뭐 두 분도 대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돼요. 너무 코앞이면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참 시간이 남았을 때부터 그런 조짐은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지난해 7월에 당윤리위원회 그때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공천권이 상당한 그 의사결정의 진행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아까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 나 전 의원이 3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김기현 의원이 15.2, 유승민 전 의원이 13.7, 안철수 의원이 12.4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의원이 2위, 안철수 의원이 4위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좀 참고나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 이제 조사 결과 소개됐지만 계속해서 김기현 의원도 지난달에 비하면 지난해 연말에 비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은 또 오르고 있어요. 그 영향 이른바 윤심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오늘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그러니까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계 잘못됐나요? 네. 아, 그렇죠. 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 외교부에서 발표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3자 변제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한 거잖아요. 두 분 정부가 내놓은 해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 정서에 전혀 대응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가지예요. 지금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아니 그 시간을 뺏겼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당해서 내 인생의 청춘을 뺏겼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합니다. 금전적 배상을 떠나서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본의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죠. 아니 일본 기업에 끌려갔는데 일본 기업이 돈 안 주니까 한국에서 대신 돈을 주겠다. 이건 터무니없다고 보는 거죠. 네, 김은하 평론가님.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겠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를 그 과정을 막는 무슨 장애물처럼 짐짝처럼 취급하면서 이렇게 빨리 치워버리자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짧게 해가지고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1시간 해야 돼요, 이 얘기. 네, 그러게 말입니다. 2시간요. 또 김은하 평론가가 일본 정계에 대해서 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아닙니다. 책도 네. 내시고.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웨이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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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2023년 새해 결심 청취자분들한테 문자 받고 있습니다. 5065님. 2023년부터는 숙제하듯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축제하듯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업무든 육아든 모두 쉽지 않아서 매번 울고 허탈해 했는데 새해에는 마음의 여유 찾고 즐기기로 결심해 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축제 같은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914님, 제가 평소 가족들한테 장난을 많이 칩니다. 몰래 숨었다가 퇴근하고 온 아내를 깜짝 놀래키고 아이들 가방에 장난감 뱀을 넣어두기도 하고요. 아내가 아들을 한 명 더 키운다고 혀를 끌끌 차는데요. 올해는 과묵한 남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모습도 괜찮으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